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여야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나눠보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통령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보는 맛이 있다라고 화제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달러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사례도 없고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예, 역대 최초 대통령의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만큼 재미는 있더라고요. 한번 네. 봤더니 왜냐하니까 그 대통령이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고 또 답변을 못해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실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는 있었을 것 같은데 단지 저는 대통령께서 보니까 이 생방송을 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은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굳이 아마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자신감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어쨌든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도 보고하는 것이다. 아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생중계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 비공개였더라면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치적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토부에 우리 지금 보면 국토부에 그날 다루었던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 대책도 있고 예. 있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 대해서 회자가 그 되고 책합이 있죠. 된 그거 있는 부분. 그다음 교육부에 대해서도 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불수능 얘기나 핵수능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보면 환단고기라고 하는 사실상 아마 저는 환단고기가 뭐냐고 물어본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환단고기가 뭐냐, 고조선 이전 역사인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언급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논란이 되면서 정작 다루어져야 될 이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그거 조금 잊혀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중계가 아니라 비공개였다면 조금 정제된 어떤 대통령 업무 보고 메시지가 나갔을 텐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이게 너무 희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생중계 가지는 어떤 실이 아닐까 이렇게는 네. 좀 보입니다. 교수님, 실시간으로 만나는 대통령 업무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신선하게 봤어요. 네. 아주 새로운 기획이라고 보고 업무 보고라는 게 국민들이 알질 못해요. 정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중계되면서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봐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부처의 장들이나 공공기관의 장들이 긴장할 수가 있다고요. 대체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실무자들에게 떠민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 보고라는 게 아주 판에 박힌 네. 그런 진부한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중계가 되고 국민들이 다 아니까 물론 이제 특별히 어떤 디테일한 게 자꾸 이제 부각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게 좀 쌓이고 말이죠. 이게 좀 더 이제 정제된다면 네. 의미가 있다고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야당 이걸 너무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학재 사장이 지금 그 대통령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만둬야 됩니다. SNS에 글까지 올려서 화제가 됐죠. 왜 정치를 하고 있는 반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니까 자기 정치를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장 출마설도 있던데. 인천시장 출마도 그런 있군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이고 이제 윤 정부 때 이제 이른바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그런 경우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고 이 산하기관들의 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이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건 대통령 자기 윗사람한테 정면으로 대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건 정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좀 봐요. 정권 차원에서 이 부분은 글쎄 어떤 법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논란이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만둔 다음에 기자간담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치적 공방으로 이끌고 가는 네. 아주 이런 것들은 아주 이건 업무 보고의 문제를 떠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정권 차원에서 이학재 사장은 반드시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통령 앞에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SNS에 반박한 이학재 사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학재 사장이 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분도 상하고. 왜냐하면 그 외국에 나갈 때 검색돼 있었던 뭐 이 책갈피에 돈을 숨기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항공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세관의 업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학재 사장한테 물어보면서 그걸 왜 모르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중계로 공개되는데 참 말이 길다. 일도 참 못하네. 나보다 못하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거의 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저는 아마 뭐 대통령께서 보니까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국무 이런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요. 네. 새 정부 첫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긴장을 하는데 거기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또 대통령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공개적으로 그 직설적으로 합법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 좀 해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뭐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학재 사장 또 내년에 사실 인천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아마 다음 이제 지방선거 보면 거의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그냥 공개 면박 당한 폐잔병의 상태로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로서는 마음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은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거는 대통령이 분명한 경고를 제대로 이래라 경고한 거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다. 이렇게 반박을 네.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갑질일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조직은 안 그런가요?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말이죠. 총장이 뭐라 그러면 면박당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수평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천공항공사도 어쨌든 정부 기관인데 그 업무 아닌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나오지 말든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관련 업무예요. MOU 체결했단 말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세관하고 이제 그 공항하고 말이죠.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이 면박을 주고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제 야당이 몰고 가는데 저는 이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기존의 상식이 기존의 생각이 대통령이나 이른바 높은 사람들은 윗사람들은 반드시 거대 담론을 얘기해야 되고 큰 방향만 얘기해야 되고 큰 아젠다만 얘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부도 많은 업무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보도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그때 해결된 것도 많이 있고 그게 업무보고가 생육이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한 개인으로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자질구레하게 물어본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해야지 왜 이런 걸 하냐라는 게 일반적인 비판들 같은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전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 학교에서 보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회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대학원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대학원장은 대학 교육의 큰 방향만 물어봅니까? 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리고 큰 어젠다도 얘기하는 것이고 담론도 얘기하는 것 이걸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 하는 야당이 아주 기회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건 맞잖아요. 단지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이 너무 과도하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 좀 정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큰 틀에서 이게 순기능이 많은데 이 부분은 완전히 대통령을 이상한 쪽으로 뭐 희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스타일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굵직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재기발랄하게 물어보면서 전곡을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스타일 문제로 봐야 이걸 완전히 무슨 그 전에 기존에 야권 지금의 야권 그 당시 여권이었죠 윤정부 때 여권 출신이니까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식으로 정치로 몰아가는 건 정말 이건 의도를 왜곡하는 거다라고 저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바로 생중계의 부작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거대 담론뿐만 아니고 네. 아주 자세한 아주 세밀한 부분들도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니까. 근데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이런 이학재 사장하고의 불필요한 이런 공방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돋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본인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피습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응급실 응급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솔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응급실 뺑뺑이 대책 어제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할 게 아니라 이번 업무 보고 때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왔느냐 정은경 장관한테 그런 걸 물어야죠. 근데 그 업무 보고에서 기껏 하신 얘기야. 야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게 생존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 보고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걸 생중계 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중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들통나게 되면 이게 됐냐 이런 말은 아무런 좀 준비 드리는 거죠. 없이 생중계라고 해석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회의를 할 때는 그 전에 비공개 회의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생중계한다는 점에서 그 절차가 어떤 게 있었는지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인천공항 사장 문제도 있었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얘기도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죠. 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아,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이 상어가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대왕고래 사업 정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성 부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질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질타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이 이미 알려진 걸 왜 얘기하냐. 알려진 거 지적할 수 있어요. 알려진 거니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큰 방향에서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디테일하고 사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계속 문제됐던 거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이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저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건 그 정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정치와 정치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정치와 행정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주목도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숨기는 것도 있어요. 일단 자꾸 업무가 보고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국민들 그 대중들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자꾸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은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자리가 잡힐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왕 저 사업자 저거 얼마나 무망했던 거예요. 그 당시도 많이 비판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걸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석유공사의 그 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추산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저는 책임지는 거를 이 알림으로써 그게 하나의 정당성 획득할 수 있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 실시간 업무 보고를 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이렇게 호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 공공기관장을 좀 찍어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 대왕거래건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네. 대왕거래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네. 그 석유를 그러니까 이제 동해에 가서 이거를 채굴 하는 것이 적합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 삼성 어떤 시가총액의 5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어떤 대통령 브리핑이었다는 부분들은 산업자원부에서 결정된 거고 여기 채굴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데나 막 파나. 저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이 동해하고 남해 쪽 계속적으로 3D 탐사를 계속해요. 네. 그래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항아리 모양이 되고 거기에 토사가 있고 여러 가지 화석이 묻혀 있으면 여기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려면 시초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때 보면 한 2kg까지 들어가거든요. 심해로. 예. 그러면 이걸 뚫는데 그럼 거기 들어간 돈이 한 1,000억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그 1,000억 원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석유 채굴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네. 3D로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억 원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깔아놓은
이 석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 왜 석유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들어가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20% 이하예요. 그런데 그걸 그럼 아직도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도저히 우리 인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갈물려 있는 그 대륙 우리 7강국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석유가 묻혀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출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3D 데이터가 나오면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실패한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아무데나 막 파냐 채산성 따져봐야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유 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채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외국에 와서 당연히 그냥 석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혈세를 때문에 어디에 쓰냐에 대한 각 지도자의 그런 그 입장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또 핵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탈모는 생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이런 거를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이재명 대통령 탈모는 생존이라고 하면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문제도 이게 이제 탈모약은 당연히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건데 네. 워낙 탈모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네. 저기 뭐 피부 여기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전문 용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라는 게 이거 자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아주 꼬투리 잡기 바빠요. 무슨 말하면 또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시추 문제 같은 경우도 최단 생산 원가를 계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대왕 고려 사업에 대한 그 반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좀 보고 일단 지나간 이슈가 그렇다 치고 이 지금 이 탈모약 문제도 대통령이 볼 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무장관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검토하면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지적하고 검토를 하랬다고 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권위주의 사고에서 보는 거예요, 이 비판을 자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봐서 아니면 다시 보고하면 돼요. 네.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네.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그걸 하나의 문제 방향을 제기하고 문제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 네. 인식 같은 거. 네. 거기서 근데 약간 저건 원래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방향이 약간 틀렸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꼬투리 잡고 아무데나 막 파나 이 문제 가지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얘기가 다 정제된 말로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말이 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네. 지적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하나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격의가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 앞에 너무 긴장되고 경직되지 않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뭐 사랑과 전쟁은 그런 불륜 가르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도 다른 대통령 그런 거 안 할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장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웃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거지 이거를 무슨 아무데나 막 편하게 문제가 또 시비를 걸고 이 탈모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주무부처에서 상당히 긴장을 가지고 검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고 이게 생리가 되니까 국민적 관심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00%만 순경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새로 시도되는 거니까. 네.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좀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의 보도 태도도 그렇고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 일일이 문제 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대통령 워딩 중에 청년에게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의 근데 단지 문제다. 청년들이 이제 탈모가 이제 나이 든 사람보단 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지금 나이 든 사람들도 탈모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친구들 만났는데 탈모 얘기를 30분 하더라고요. 예. 탈모 약에 대해서. 네. 어떤 친구가 그 친구도 무슨 신문사의 회장까지 내 친구인데 네. 그걸 갖고 왔어요. 이 탈모 약을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네. 이 돈이 싸더라. 굉장한 관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현재 추세를 반영한 거라고요. 저는 저 말은 100% 동의합니다.
저도 머리가 가끔 빠져가지고 약은 아직 안 먹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정말요. 거예요. 그 탈모는요,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재명 왜냐하면 대통령 탈모가 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저도 보면 학창 시절에 이 탈모 때문에 그때부터 탈모가 시작된 애들이 있었거든요. 아 학창 시절부터. 네, 지금 애들이 그 지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원형 탈모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정말 생존의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저 대통령한테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첫 번째는 대선 때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맞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검토를 지시했는데 네. 실무자들이 검토해 보니까 뭐 건보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아니면 말고 잃어버리면 저는 이 탈모인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희망 고문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검토를 지시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어떤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정은경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무자들이 들고 올 답이 뻔할 수 있거든요. 아 건보 재정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조금 의지를 갖고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보면 그런 건보 재정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했었느냐 하는 고민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건보공단에서 밝힌 바로는 내년이 적자라는 거예요. 2030년 정도가 되면 건보 기금이 고갈되고 그렇다면 내년에 올해처럼 또 건강보험료가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탈모가 아닌 사람들, 비탈모인들은 내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탈모하는 저기 건강보험 때문이네. 이런 식으로 또 서로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건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괜히 탈모인들이 다 이 덮어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저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거라든가 또는 건보 재정이 또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기대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탈모 관련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하나 아까 언급하셨는데 교수님 이슈됐던 게 사실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 얘기하면서 환단고기 그 또 논쟁을 모르냐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좀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대단히 이상한 게 네. 환단고기라는 게 황당한 얘기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 조선의 역사를 고조선의 역사 저 이전까지 상고사로 올라가면서 네. 우리 민족의 영토가 저기 중앙아시아, 뭐 유라시아까지다 그쵸. 이런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상대방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것도 연구기관이나 마찬가지고 연구기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 물어보면 왜 잘못이죠? 환단고기 얘기했다고 그걸 위서를 정서처럼 얘기했다라고 비판하고 난리들이고 어떤 분이 어제 저쪽에 그 당에 국민의힘에 당에 있는 분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환빠라고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정치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을 못 해요. 네. 모든 걸 정파적으로 보고 진영적으로 보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그 보수 진영에 있던 분에 대해서 칭찬한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그것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그럼 송미령 장관은 왜 썼어요 장관으로? 일 윤석열 정부 때. 잘하니까 썼죠. 그럼 이걸 전부 진영 관점에서 환빠로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뭐 가야 연구한 사람과 같은 한통속이다 이런 식의 얘기 진영 논리도 적당히 봐야죠.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하고 넘어가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환단고기 가지고 언제 대통령이 그거 연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환단고기가 우리나라의 정사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저는 그건 전혀 그 야당이나 그 비판자들의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특히 이준석 그 대표가 환단고기가 역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이런 식으로 그럼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단고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이전에 대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국판 동북공정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단고기에 대한 것들을 문헌으로 또 역사를 인정할 것 같으면 파리도 새가 되고요. 닭도 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도 역사가 되는 거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가짜고 뻥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환단고기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헌이 아니냐 역사적 어떤 가치가 없느냐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저는 물었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대통령 그런 걸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게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개인적 호기심은 비공개할 때 재단 이사장한테 뭐 환단고기에 대한 환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가 맞느냐 가치가 있느냐 네. 가치가 없다고 하면 끝나버릴 것들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마치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저는 아마 그 얘기를 한 부분에서 해석을 그렇게 정치권에서 또는 야당에서 또는 역사학계에서 하는 부분을 다
탓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것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꺼냈을까? 개인적 호기심에 가까운 거 그리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들 굳이 왜 꺼냈을까? 이런 부분들 저는 초점 맞춰줘야 된다 보이거든요. 결국에 환단고기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이재명 대통령 거기 동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정사로 인정 아닌 걸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반제 저항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니 반제 저항이라는 거는 전혀 역사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거리 아닙니까? 네. 근데 환단고기는 어쨌든 책도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논쟁이 있단 말이죠. 네. 대다수의 사람이 부정하지만 그러니까 역사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기관장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이거 이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반제장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럼 반제장도 얘기를 하고 아까 지금 말씀처럼 뭐 새가 파리가 되고 이거 너무 과잉된 비유죠. 아니 환단고기가 가지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통령 이 이야기 야당 자체가 내 말씀 들어보세요. 야당이 말이죠 이런 거 갖다 위한 10일 하면 안 돼요. 정책적인 논걸 가지고 따박따박 얘기를 해야지. 이런 다른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환단고기 얘기하고 무슨 탈모약 얘기하고 아주 어려운 걸 얘기하든가. 이 너무 진영론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아무 말도 전부 그 말 전부 검증받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전 그래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걸 반제장으로 비유하는 거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식한 권력자가 그 전문가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한동훈에 이렇게 공격을 했네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제가 아는 한동훈 전 대표답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무식한 권력자는 무식한 그 근거는 뭘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나 하더라도 자기도 겸손해야죠. 네. 그럼 국민들이 선출한 그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훈 그분은 전부 모든 걸 다 통달합니까? 말이 된 얘기들을 해야죠.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진영 논리로 서로 이 티격태격하고 논쟁하고 대립하고 대치한다 하더라도 이 말 몇 마디를 너무 꼬투리를 잡아요. 며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야당이 절대로.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뭐 혐중도 비롯해서 혐오나 차별 이슈가 굉장히 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그런 현수막 철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에서의 이러한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당 현수막에 보면 예. 굉장히 조금 좀 불편한 예, 그런 그렇죠. 게 또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규제를 한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현수막보다는요. 어저께 우리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그 구석진대에서 또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또 대변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오줌을 갈기고 그런 것들이 보도에 나와요. 그러면 사실 그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야, 그 중국인들 이게 뭐 반감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도 보기에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현수막을 규제할 것 같으면 이런 보도들도 나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디 가서 뭐 대변을 두고 오줌 누고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 중국인 관광객들 와서 우리나라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냐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떤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가 반감 이런 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현수막 뭐 규제를 하는 게 그냥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뭐 외국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떤 구실이나 명분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 근데 그러면 인종과 출신에 대한 그 혐오 번지를 그냥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네. 것들이 현수막에 한다고 해서 현수막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정도라든가 어떤 표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긴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를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사회적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의 현수막도 허용돼야 된다는. 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내용이냐. 네. 그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중국인들을 그냥 이러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내용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그냥 이렇게 현수막을 무작정되고 일단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네. 말씀이에요. 제가 반론 보기에는 주시죠. 규제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제가 다니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네. 제 뭐 지인하고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이제 현수막이 공해예요, 공해. 뭐 무슨 인종차별, 무슨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걸 떠나서 네. 정당의 현수막도 규제할 때가 됐어요, 이제. 예. 그 행안부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5개 관공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방치하면 권리 남용이라고 이거 말도 그리고 했죠. 이거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음. 저희 집 저쪽에 저 수유동 쪽인데 정신이 없어요, 거기.
하다못해 에스컬레이터 생긴 것도 정치인들이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다못해 그런 거죠. 참. 맞아. 너무 심해. 이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 국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누가 거기서 규제하지 말라고 그러겠는가. 대통령이 적절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당법 개정이나 5개 광화문 개정이 안 되더라도 당장 안 되더라도 가이드 같은 거 마련하고 단속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뭡니까? 그 접경지역에서 저기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그것도 표현의 자유로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가 전 이걸 또 있는 그대로 좀 봐야지. 그 내용들 보세요, 그거. 그게 그리고 아무 소속도 없어요. 그 현수막도 못 띱니다. 이제 그 법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정당의 그 직인도 찍혔는데 이 공인된 정당도 아니에요. 네. 그 현수막은 너무나 난무해요. 이건 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네, 공인된 정당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현수막을 달겠다고 창당까지 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은 거거든요. 규제를 해야죠. 네. 완전 특정한 목적이라든가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요. 예. 전 교수님 말씀에도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 게 예. 요새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 진짜 완전 현수막 공해요, 진짜.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아. 이거는 뭐 여야할 것 없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규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싶은데 네. 다만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여야 아마 정치권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부분이 뭐냐면 이 현수막 제작업주들이 또 이게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이 현수막이 굉장히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그 단속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도 쉽게 단속을 못 나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수막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규제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정치권에서 조금 논의를 좀 하고 합의를 좀 만들어가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말씀 반론이 혹시 있으실 것 저는 뭐 같은데. 반론도 반론이지만 반론보다도 이 현수막이 이제는 진짜 위험수에 왔어요. 네. 공론의 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혐오와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게 너무 많고 제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그럼 최창렬이 오늘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걸잖아요 그랬어요. 하다못해 별걸 다 걸어요 거기다가. 국민들은 뭘로 보는 겁니까? 대통령의 지적은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네. 전국에서 곳곳에 국어와 혐오와 차별의 현수막.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이 현수막을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야기하는 현수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자체와 정부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